유영이의 잠 못 드는 밤 20번째 일기장. 이번 달의 마지막 밤입니다. 달 중에 제일 짧은 2월은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만 느껴집니다. 당신의 2월이 어땠을진 모르겠지만 이번 달도 수고했고 오늘도 잘 버텼어요. 내일은 버티기보단 그냥 지내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워싱턴 어빙의 뚱뚱한 신사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무료한 주인공이 한 인물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관찰하고 상상하며 직접적 관계가 아닌 허상 속에서 만든 뚱뚱한 신사의 모습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그의 정체가 궁금하도록 긴장감 있게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비가 내리는 우울한 11월의 어느 날이었다. 여행을 하던 도중에 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가던 길을 멈추고 여관에 머물렀다. 병도 거의 나아가고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열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답이라는 마을의 한 여관에서 종일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비 내리는 일요일의 시골 여관이라니, 이런 체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비는 계속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교회의 종소리가 쓸쓸히 울려왔다. 나는 뭔가 볼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창가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위안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침실의 창으로는 기와 지붕과 굴뚝이 보였고 거실의 창으로는 마구간 앞에 공터가 보였다. 비 오는 날의 마구간 앞마당은 세상에서 가장 지긋지긋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곳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마부들이 흩어놓은 젖은 지푸라기들이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가축의 배설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누런 물이 고여 있었다. 짐수레 밑에는 닭 몇 마리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 중에는 닭벼슬을 축 늘어뜨린 가련한 수탉이 한 마리 보였다. 꽁지깃이 축 늘어진 채 하나로 뭉쳐있고 그 깃을 따라 등에서 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죽은 닭처럼 보였다. 짐술의 옆에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며 비를 맞고 서 있었다. 말은 쓸쓸하고 황량한 마구간에 질렸다는 듯이
흐리멍텅한 눈을 하고 긴 목을 창밖으로 내놓고 있었다. 말 옆에 개는 정체 모를 소리를 이따금씩 내고 있었다. 식모는 날씨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파텐을 신은 발로 쿵쾅거리며 마구간 앞마당을 왔다 갔다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요약하자면 정말 모두 무미건조하고 쓸쓸했다. 오리 때만이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정한 술친구처럼 웅덩이 주변에 모여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외로운 마음에 나는 기운이 빠졌다.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뭐든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것이 있었으면 했다. 나는 여관을 빠져나와 장돌뱅이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방을 찾아갔다. 그 방은 흔히 장돌뱅이라든가 세일즈맨, 즉 이륜마차나 합승마차를 타고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관에서 특별히 준비해 놓은 단체방이었다. 그들은 옛날의 무사 수행자들의 후계자라 할 수 있었다. 창이 채찍으로, 방패가 상품 샘플 리스트로, 갑옷이 외투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들은 과거와 똑같이 떠돌며 살아가고 있다. 아름다운 여인을 지키는 대신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자 혹은 제조업자를 대신해 거래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대의 유행은 싸움이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이다. 옛날처럼 싸움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였다면 여관방에는 밤이 되면 무사들의 갑옷과 투구가 빽빽이 걸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무사 후계자들의 방은 두꺼운 나사 외투, 각종 채찍과 박차, 각반, 기름 헝겊으로 싼 모자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이런 후계자들 가운데 말상대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어긋났다. 방 안을 둘러보니 두세 사람 정도 있긴 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버터와 빵을 정신없이 먹으면서 사완을 나무라고 있었고, 한 사람은 구두를 잘 닦지 않았다고 구두 닦기에게 욕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식탁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창밖에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은 채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맥이 빠진 채 창가로 갔다. 창밖의 사람들은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정신없이 교회로 향하고 있었다. 교회의 종소리가 그쳐 거리는 고요했다. 나는 여관 맞은편 상점의 딸들을 보면서 눈요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집의 딸들은 행여나 옷이 젖을까 싶어 집안에서 여관 손님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모습을 내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들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딸들을 불렀다. 나는 또다시 이 지루하고 긴 낮 시간을 뭐라고 보내야 할지 생각했다. 거기에다 여관에 있는 모든 것은 지루함을 10배 더 심하게 만드는 것들 뿐이었다. 맥주와 담배 냄새가 풍기는 수차례 되풀이에 읽은 오래된 신문, 비보다 더 지루하고 쓸모없는 책들, 옛 잡지, 부인의 벗을 보자. 이 견딜 수 없는 무료함 때문에 화가 날 지경이었다. 나는 스미스가, 브라운가, 잭슨가, 존슨가 등등 틀에 박힌 가문의 이름이며 창문에 낙서된 시 구절들을 읽고 또 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날은 우울하게 지나갔다. 찢겨진 뜬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비는 단조롭게 주룩주룩 내렸다. 어쩌다 우산을 툭툭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려오면 시원한 소낙비를 연상할 뿐이었다. 잠시나마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정오가 지날 무렵 경적이 울리며 역마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가슴이 후련해졌다. 무명 우산을 쓴 채 밖으로 나온 승객들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비에 젖은 외투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역마차의 경적 소리가 울리자 아이들과 개들, 붉은 머리의 마부, 구두닦이 등 여관 일대에서 사람들의 돈을 구걸하며 먹고 사는 모든 불황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그러나 이 소동도 잠시뿐이었다. 역마차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곳에 모였던 아이들도 개도 마부도 구두닦이도 모두 원래 자리로 슬슬 되돌아갔다. 거리는 또다시 고요해졌다. 날씨는 도무지 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기압계에는 우천이 표시됐다. 여관 안주인의 고양이는 불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얼굴을 비비거나 귀를 긁었다. 끔찍한 예보는 한 달 동안 비옴으로 한결같았다.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똑딱거리는 시계의 시침 소리가 권태롭게 들려왔다. 이때 갑자기 벨소리가 울리고 이어 주방에서 사환의 목소리가 들렸다. 13호실의 뚱뚱한 손님께서 아침 식사를 주문하셨습니다. 차와 버터, 빵, 그리고 햄과 계란입니다. 단, 계란은 너무 삶지 마세요. 드디어 내게 생각할 거리가 생겼다.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의 소재를 얻은 셈이었다. 만약 위층 손님을 스미스 씨라던가 브라운 씨, 잭슨 씨, 존슨 씨 혹은 단지 13호라고만 불렀다면 그에 대해 아무것도 연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뚱뚱한 손님이라는 호칭 때문인지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다. 먼저 그의 체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뚱뚱한 체격을 가진 인물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비록 뚱뚱한 손님이라고 불렸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육중하다고도 볼 수 있다. 어쩌면 상당히 나이 든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살이 찌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다.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난 아침 식사를 그것도 자기 방에서 먹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일 것이다. 또 분명히 얼굴이 붉고 체격이 큰 사나이일 것이다. 또 벨이 울렸다. 뚱뚱한 신사가 아침 식사를 재촉하는 모양이다. 그는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일 것이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억압도 받지 않는 신분일 것이다. 뚱뚱한 신사의 뒤치닥거리는 항상 누군가가 바로바로 해주었을 것이다. 그는 공복 상태라서 다소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혹시 런던시의 참사 회원이거나 하원 의원이 아닐까? 아침 식사가 위층으로 배달되자 잠시 조용해졌다. 신사가 차를 마시는 중인가 보다. 또다시 요란스레 벨이 울렸다. 그리고 벨소리에 대답할 틈도 없이 연이어 벨이 울렸다. 왜 저러지? 꽤나 까다로운 노인네로군. 사화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위층에서 내려왔다. 뚱뚱한 신사가 버터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계란을 너무 익혔다는 둥 불평을 한 모양이다. 그는 확실히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인 듯하다. 음식을 먹고 호통치고 사환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집안 사람들과는 사이가 나쁠지도 모른다. 여관 안주인은 매우 화가 났다. 안주인은 잔소리가 좀 심하고 채신머리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얼굴은 꽤 예쁜 편이었다. 대개의 잔소리 심한 여자들처럼 그녀의 남편 또한 지능이 낮은 반편이었다. 안주인은 볼품없는 음식을 위층으로 올려보냈다고 직원들을 나무랐다. 그러면서도 뚱뚱한 신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역시 그 뚱뚱한 신사는 신분이 상당히 높은 모양이다. 이런 시골 여관에서 떠들썩하게 굴어도 허용되는 것을 보니 말이다. 사화는 계란과 햄, 버터와 빵을 다시 위층으로 가져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잔소리가 없었다.
내가 장돌뱅이의 방을 몇 번 오가는 사이 또 벨이 울렸다. 곧 사환이 집안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고 여관 안은 금세 부산해졌다. 뚱뚱한 신사가 타임스나 크로니클, 신문을 읽겠다고 분부를 내린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는 호이크 당인가 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면 핑곗거리만 있으면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아 급진파일 가능성도 있다. 헌트는 체격이 크다고 했는데 어쩌면 바로 헌트가 아닐까? 나는 사환에게 아까부터 여관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뚱뚱한 신사가 도대체 뭐하는 인물이냐고 물었으나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여관 안에 그 누구도 이 뚱뚱한 신사의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았다. 뜨내기 손님들을 맞느라 항상 분주한 여관 주인은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의 이름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기 마련이다. 입고 있는 옷의 색깔과 차림새만으로도 오가는 나그네의 이름 따위는 충분히 짚고도 남았다. 키가 큰 신사라거나 혹은 키가 작은 신사, 검정색 옷을 입은 신사, 갈색 옷을 입은 신사,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뚱뚱한 신사라고 부르면 된다. 일단 이렇게 대충 이름을 붙이면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이 이름이 그대로 쓰이니 그 밖의 사항들은 손님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비, 비, 비.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비. 나는 이 비 때문에 여관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여관 밖이나 안이나 나의 무료함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머리 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뚱뚱한 신사의 방일 것이다. 소리의 육중함으로 보아 분명 몸집이 큰 사람일 것이다. 또 삐걱대는 구두창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늙은이일 것이다. 나는 그는 분명 꽤나 규칙적인 습관을 가진 꼬장꼬장한 부자 노인일 것이다. 지금은 아침 식사 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료한 나머지 난로의 선반 둘레에 붙어있는 합승마차, 여관 따위의 광고를 모조리 읽었다. 부인의 벗은 도저히 더 읽을 수 없었다. 나는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둘러 내 방으로 올라갔다. 이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시 쾅 하고 닫혔다. 항상 명랑한 모습에 혈색이 좋은 여자 사환이 방에서 나와 굳은 표정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혹시 뚱뚱한 신사가 그녀에게 폭언을 한 게 아닐까? 이로써 뚱뚱한 신사에 대한 추리는 완전히 뒤집혀지고 말았다. 뚱뚱한 신사는 어쩌면 노신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노신사들은 웬만하면 여자들에게 난폭하게 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신사도 아닌 것 같았다. 젊은 신사는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몰아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뚱뚱한 신사는 분명히 중년의 사내거나 못생겼을 확률이 높다. 만약 못생기지 않았다면 저 여자 사원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토록 불쾌한 표정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왜 뚱뚱한 신사가 화가 났으며 여자 사원이 불쾌해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잠시 후 여관 안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여관 안주인이 쿵쾅거리며 2층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얼핏 보였다. 안주인은 모자를 계속 흔들면서 얼굴이 벌개져서 계속 입을 놀렸다. 여기선 절대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아무리 여관 손님이 돈이 많더라도 이 여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여급을 이렇게 막대하는 건 아주 질색이야. 나는 원래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특히 여자.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여인이 상대라면 더욱 어찌할 줄 모른다. 나는 조심히 내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반쯤 닫아버렸다. 그래도 호기심 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건 어쩌지 못했다. 여관 안주인은 전혀 기죽은 기색 없이 적의 보루로 뛰어들어갔다. 여관 안주인은 들어가자마자 문을 쾅 닫았다. 한동안 뚱뚱한 신사를 몰아세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누그러졌다. 곧이어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여관 안주인은 비뚤어진 모자를 바로 하면서 얼굴에는 야릇한 미소를 띠고 방에서 나왔다. 안주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그녀의 남편이 어찌된 영문인지 묻는 소리가 들렸다. 안주인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애가 바보 같았지 뭐예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성격 좋아 보이는 여자 사원을 화나게 하고 타박과 잔소리가 심한 안주인을 웃게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그 뚱뚱한 사나이는 틀림없이 늙은 신사도 괜한 심술을 부리는 심술쟁이도 아닌 듯 싶었다. 나는 뚱뚱한 신사의 얼굴을 다르게 추측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그를 시골 여관 대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를 불쑥 내민 뚱뚱한 신사로 생각했다. 얼룩덜룩하게 염색된 목도리를 두르고 맥주 때문에 얼굴이 다소 불그레한 약간 끈적끈적한 인상을 가진 사람. 세상의 안팎을 두루두루 구경하면서 술집 분위기에도 익숙해서 좀처럼 직원에게 속지 않는 사람. 야비한 술집 주인의 수법을 잘 아는
하이게이트에 맹세를 한 그런 사나이. 그는 식도락을 즐겨 1기니 정도의 돈쯤은 흔쾌히 쓰기도 하고 여자 사환을 마음 내키는 대로 다루기도 하고 카운터 옆에서 마담과 쑥덕거리기도 한다. 식사 후에 마시는 1파운드의 붉은 포도주나 니가스주를 한 잔 마시면 취한 듯이 말이 많아지는 남자일 것이다. 뚱뚱한 신사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동안에 오전 시간이 지났다. 추측에 대한 확신을 종합하는 순간 그것을 깨뜨리는 무언가가 나타나는 바람에 나는 또 어떻게 추측을 해야 옳은 건지 분간을 못했다. 혼자서 열이 오른 머리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얼굴도 못 본 사람에 대해 이것저것 잡다하게 생각하다 보니 나는 점점 이상해짐을 느꼈다.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초조함에서 나온 신경질적인 발작 같은 거였다. 점심때가 되었다. 뚱뚱한 신사가 만약 장돌뱅이의 방에서 식사를 한다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나의 기대는 어긋났다. 뚱뚱한 신사는 아침과 마찬가지로 위층 자기 방으로 식사를 가져오게 했다. 뚱뚱한 신사는 왜 그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급진파일 가능성은 없는 듯하다. 세상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비가 내리는 날에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은 귀족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세상에 불만을 품은 정치가 치고는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이다. 음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까다롭게 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예찬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술잔만 기울인다. 그러나 의혹이 곧 풀렸다. 한 병을 다 마시지 않았으려니 하고 생각할 때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노랫소리는 신이여 우리 국왕을 보호하옵소서 라는 영국 국가였다. 노랫소리로 미루어 보아 뚱뚱한 사나이는 급진파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시민임이 분명하다. 술잔을 기울일 때 충성심이 우러나오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도 기꺼이 왕과 헌법만을 고수할 것이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천만에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 나는 중얼댔다. 혹시 왕실 사람인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는 뚱뚱하니까. 밖에 날씨는 여전했다. 위층의 미스테리한 인물은 방에 틀어박힌 채 아마도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다.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고 장돌뱅이의 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방금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두꺼운 외투의 단추도 풀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다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앉아서 식사를 하고 어떤 이는 차를 마셨다. 만일 오늘 지금 같은 기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들을 자세하게 관찰했을지도 모른다. 여행자들 가운데 장난꾸러기 같은 사람이 둘이 있었다. 그들은 나그네 특유의 농담을 마구 짓거리고 있었다. 루리자라든가 에세린다라든가 그 외에도 대여섯 가지의 귀여운 이름을 불러대면서 여자 사환에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며 희죽거렸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 뚱뚱한 신사가 머릿속에 가득 차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비오는 하루 내내 이 신사를 대상으로 추측과 상상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멈출 수가 없게 되었다. 밤이 깊어갔다. 모여있던 나그네들은 신문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었다. 나그네들 중에는 불 주변에 모여서 말 이야기나 갖가지 경험담과 실패담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두 장난꾸러기는 예쁜 여자 사환 이야기, 친절한 여관 안주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들이 나이트캡, 즉 물과 설탕을 넣고 섞은 브랜디나 아니면 혼합주 등 독한 술잔을 조용히 비우는 동안에 계속되었다. 이야기가 끝나면 그들은 차례로 배를 올려서 구두 닦기나 여자 사환을 부른 뒤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잠자리로 돌아갔다. 결국 모두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았다.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그는 다이얼색이 있었고 엷은 갈색 머리에 큰 머리둘레를 갖고 있었다. 그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붉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컵에 꽂힌 스푼으로 젓고 또 한 모금 마시고는 스푼으로 저었다. 그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는데 계속 그 행동을 반복했다. 마침내 포도주 잔 안에는 스푼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는 빈잔을 앞에 둔 채 의자에 몸을 기대더니 곧바로 꾸벅꾸벅 잠이 들었다. 방안을 밝히던 촛불도 졸린 듯 보였다. 촛불 심지는 검어지고 끝이 돌돌 말려 방 안에 그나마 남아있던 빛마저 사라졌다. 방 안에 퍼진 어둠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갔다. 나그네들의 두꺼운 외투가 방 구석구석에 마치 귀신처럼 걸려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방을 나간 그들은 아마도 벌써 잠이 들었을 것이다.
다만 시간을 알리는 시계 소리와 술꾼들의 코고는 소리,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몇몇 교회의 종소리가 서로 엇갈려 들려왔다. 그때 머리 위에서 뚱뚱한 신사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오싹하고 섬뜩한 느낌을 주는 걸린 외투, 골골거리는 목구멍에서 들리는 잠결 소리, 거기다 머리 위에 있는 이상한 인물이 내는 삐걱거리는 발소리. 발소리는 차츰 작아지다가 마침내 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돌진할지도 몰랐다.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고야 말겠어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불빛을 더듬어 13호실로 걸어갔다. 뚱뚱한 신사의 방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 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비어 있었다. 테이블 앞 커다란 좌석엔 넓은 안락 의자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비어있는 컵과 타임스 신문이 놓여 있었다. 방 안에서는 스틸튼 치즈의 냄새가 났다. 이 미스테리한 인물이 방금 잠자리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나는 몹시 낙담한 채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복도를 걷다가 침실 입구에 밀랍을 먹인 더럽고 커다란 가죽 장화가 맨 위에 놓인 것을 보았다. 가죽 장화는 이 미스테리한 사람의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굴 속으로 들어간 그를 깨워서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내 머리를 권총 혹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날려버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꿈속에서도 뚱뚱한 신사와 침실 입구에 놓여있던 가죽 장화에 계속 쫓기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늦잠을 자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소리였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잠에서 깨자 그 소리가 역마차가 출발하려고 하는 소리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손님이 우산을 놓고 오셨대. 빨리 13번에서 우산을 찾아와. 이어 여자 사환이 복도를 탕탕탕 뛰어가고 뛰면서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들렸다. 여기 손님 우산 있어요. 나는 그 뚱뚱한 신사가 막 출발하려는 것을 알고 지금이 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나는 침대에서 재빨리 일어나 창가로 뛰어갔다. 커튼을 확 젖히자 막 역마차를 타려고 하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갈색의 우옷 뒷자락은 둘로 갈라져 있고 갈색 바지를 입은 커다란 엉덩이가 눈에 확 띄었다. 역마차의 문이 닫히자 출발하는 소리와 함께 역마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뚱뚱한 신사에 대해 본 것은 이것뿐이었다.